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좀 경제 관련한 이야기는 좀 많이 안 올리는 이유가 관심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좀 잘 안 올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오면 좀 체크를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전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재밌는 내용이 몇 가지 있고,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어느 쪽 방향인가를 좀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가계평균 자산 변동을 한번 볼게요. 2021년도 12월 달이랑 2023년도 3월 달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전체의 순자산 같은 경우는 4억 4천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 10여 개월 만에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한 대략 11% 정도 순자산이 줄어든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부 항목을 보면 지금 2021년도 12월 같은 경우는 4.4억인데 부동산이 4억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실물자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자동차겠죠? 한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예금, 적금, 주식 이런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억이었는데 지금 부동산 외 실물자산이랑 금융자산은 2천만 원 변동사항이 없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금 5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순자산이 5천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어떻게 보면 2021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는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 있을 때예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전이거든요. 작년에 빠졌으니까. 작년 아마 여름쯤부터 빠졌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높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좀 높으면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소비도 많이 하고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명품도 많이 사고, 그게 다 이런 거랑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외제차도 많이 사는 것도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한 20, 30% 줄었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여기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소득은 좀 올랐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버렸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들면서 또 그런 부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산을 보면 약 78%가 주택 등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동산 몰빵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부동산 비중이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 가격이 덜 빠졌거든요. 아직도 저는 버블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부 지역이고 조금 그나마 조금 사람들 선호 지역,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가대했던 지역들 위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에는 보유 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부자인 동네가 어디냐면 서울이 순자산이 가구당 6억 9,700만 원, 세종은 6억 5,2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고위험 가구 비중 변화입니다. 이제 DTA 같은 경우는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우리가 많이 안 쓰죠. 보통 이제 DSR, 소득 대비해서 부채 상환 비율, DSR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DSR 40%, 원리금 상환액으로 40%가 넘어가는 사람, 월 소득 대비해서, 그런 사람이 2012년도 12월 같은 경우는 2.7밖에 안 나왔어요. 전체 가구 수에. 근데 지금은 2023년도 3월에는 5.0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금리가 많이 올랐죠. 미국보다는 안 올랐지만 우리나라도 그래도 0.5에서 3.5까지 기준금리가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대출금리라든가 예금금리를 누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되는 비율이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DSR 30%를 보더라도 원래는 6.4 정도밖에 안 됐는데 11.4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좀 고위험 가구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연체율 같은 거 보면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이는 게,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은행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연체율을 보면 은행도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좀 많이 반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거 기타 대출 같은 경우는 2.25까지 오르고, 그리고 전체 같은 경우는 1.76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오른쪽 거를 보면 이제 이거 장기 평균입니다.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2009년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뭐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갑자기 어떤 외부 충격이, 보통 이제 경제 위기라는 거는 뭐 장기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큰 위기가 오는 거는 외부에서 어떤 갑자기 어떤 충격,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우르륵 캉캉 무너지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나라에서 터진 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터지지 않고 미국에서 터졌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신용경색에 빠졌어요. 돈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그때 주택가격이 단기간 6개월 만에 한 40% 빠졌어요.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버블세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억짜리가 갑자기 6억이 되고 이랬어요. 6개월 만에. 그런 상황도 발생했으니까 조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조금 조심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일단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주택 부담지수로 보면 이게 지금 아직 1, 4분기 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4, 4분기 거까지는 아직 있는데, 물론 지금 1, 4분기 거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졌긴 하더라도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2004년도 이후부터의 흐름을 보면 아직도 너무 높아요. 지금 이거는 서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서울이 제일 주도를 하니까 서울을 가져왔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 급등했을 때도 164.8이었고, 그리고 집값이 저렴했을 때가 MB랑 박근혜 정부 때 이때 83.7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비싸요. 비싸서 저는 한 120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연끌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들어와야 될 수요까지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왔고, 더군다나 혼인 감소, 그리고 저출산 이런 것도 맞물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뭐 살 사람이 있을까? 물론 이제 상승론자,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화론자인데,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혼인 감소하더라도 그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24평, 32평 사는 경우도 있다. 예, 물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쳐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저는 그 수요가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당분간 그 입주 물량도 적지 않습니다. 당분간 입주 물량도 뭐 올해도 많고 내년도 많고 뭐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는데,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5 정도 나와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80 밑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레포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갑자기 이 버블이 디레버리징을 재개하다가 디레버리징 하다가 갑자기 막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주택 담보대출이 오히려 좀 또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디레버리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으면 뭐 그럭저럭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외부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우르륵 무너질 수 있는 그만큼의 위험한 가계대출 상황이다. 지금 너무 가계대출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은 빚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대출 주도 부동산이었습니다. 대출 주도 성장. 연끌도 했지만 전세 대출 자체가 너무나도 예전에 비해서 쉬워졌거든요. 한도도 많이 늘었고 금리도 저렴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줄어드니까 그 길을 갭 투자들이 들어와서 또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많이 올랐을 때가 164.8이었는데 이때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서민들을 위한 기금 대출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금리도 저렴했습니다. 엄청 저렴했는데 제 기억에는 이때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5% 초반대였어요. CD 플러스 3개월 변동금리고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7% 후반대까지 갔어요. 5% 초반대께 7%한 후반 가니까 뻥 터져버렸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기금대출이 보통 한 2%, 3% 그렇게 싸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는 전세대출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때는 거의 다 현금으로 했어요. 현금이고, 조금 부족하면 신용대출 받아서 했는데, 뭐 그때 신용대출 같은 경우 뭐 8%, 10% 했는데, 웬만하면 신용대출 받아서 들어가지는 않았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의 이 버블은 전세대출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관련해가지고도 내용이 나오던데,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3, 4분기, 그리고 내년 한 1, 4분기까지는 좀 많이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왼쪽 표를 보시면, 지금 전세보증금 차액, 지금, 그러니까 만기도래하는 전세금이 올해만 하더라도 288조입니다. 8조고, 전세금 차액, 그러니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떨어졌을 때 이제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 차액이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24조 2천억입니다. 작지 않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DSR을 퇴거자금 용도로는 좀 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때문에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제일 많은 구간이 어디냐고 하면 2023년도 4, 4분기가 7.7조입니다. 여기가 제일 지금 몰려있고 3, 4분기도 많아요. 그리고 내년 1, 4분기까지도 많고 2, 4분기는 조금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 1, 4분기 때까지는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전국으로 봤을 때 2021년도 말 대비해서 12.6%가 빠졌어요. 요거 일단 머리에 넣어두시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전세 가격 하락폭에 따른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가계 비중인데 10% 빠졌을 때 지금 반응 가능하다 85.9 그리고 차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안 되는 거죠. 금융자산하고 차입을 해야 보증금 차익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비율이 지금 10% 나옵니다. 10% 빠졌을 때 그리고 10%는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다. 4.1%입니다. 비중이. 지금도 지금 노답인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결국 던져야죠. 던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빠져가지고 뭐 15% 정도까지 빠진다. 그리고 뭐 너무 채 끝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때만 가더라도 14.2% 정도는 금융자산과 차입으로 해결하고 6.1 정도는 그래도 노답이다. 그리고 20% 빠졌을 때는 7.6%가 노답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전세 그 퇴거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는데 그걸로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세입자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전세 들어올 리는 없을 거고 결국은 월세를 들어오게 될 건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넘어갈런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뭐 제가 부동산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정말 긴장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5년 뒤부터는 아마 터질 건데 저는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그나마 제일 잘 맞추신 분이 박승전 하는 총재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전에 그 일기 신도시 만드셨을 때 공교부 장관 하셨고 청와대에서 뭐 경제 수석도 하셨어요. 한국은행 총재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번에 부동산 가격 고점일 때 다 맞췄어요. 고점 그리고 다 예측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헤럴드 경제하고 인터뷰하신 게 있더라고요. 자,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이대로 가면 장기적으로 제로 성장이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대중 수출 급감,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가 지금 1.6% 성장한다고 했는데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해결 없인 저성장의 늪, 그리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청년층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 부동산 정상화론자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지금 이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가 일자리 주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하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 비싸요. 그러면 청년층들 입장에서는 뭐 돈 잘 버는 청년층들이야 관계없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소수예요. 해봐야 뭐 10% 될란가? 근데 나머지 80, 90%의 청년들은 이런 부동산 가격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뭐 삶의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거 부동산 사고 이런 거 포기하고 나는 그냥 욜로로 살란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득 대비한 과도한 부동산 가격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청년층한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승환 총재가 저번에 부동산 관련해서도 예측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이분은 거의 일본식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하고 똑같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좀 빠져갈 가능성이 높고, 내년까지라고 하셨어요. 내년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도 아마 장기간 행보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시던데,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근거가 저출산 고령화 요거를 예를 드셨거든요. 원인이.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부동산 거품은 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